기원전 7세기 말 그리스는 제각기 고유의 특성과 명성을 지니고서 국권이 독립을 지키던 천여 개 도시국가들의 느슨한 연합체였습니다. 제일 큰 도시 아테네에는 세련된 생활 문화와 장대한 건축 그리고 강한 인상을 주는 해군이 있었죠. 그러나 모든 에게의 주변 도시들이 아테네보다 더 높이 떠받던 스파르타에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전쟁의 재단에 문화를 제물로 바친 군 병영이었죠. 군대 양성에 주안점을 둔 교육제도가 나오고 비밀 경찰이 생겨나게 됩니다. 한동안 다른 그리스 도시들하고는 떨어져서 외딴 길을 가죠. 식민 도시도 세우지 않고 배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 메세니아를 평정하는 문제에만 집착을 하게 되죠. 기원전 8세기 말 이후로 스파르타는 인구가 줄잡아 10배는 더 많은 메세니아를 지배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동원된 주요 수단이 선주민들을 농노로 만든 일종의 노예제도와 고도로 훈련된 전사들의 테러였습니다. 스파르타는 서양식 군사 교육이라 알려지게 되는 모든 것을 최초로 개발해낸 나라였습니다. 교련, 행군, 사병, 방진, 공격 전술 등 현대적 군의 이상적인 원리들은 모두 스파르타인들의 창작품이었죠. 중무장을 하고 혼전을 벌여야 했던 아수라장에선 침착하게 한데 모여 틈새를 버리지 않아야 더욱더 굳게 뭉쳐 적을 무찌를 수 있다는 걸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사각형으로 친 방진들 사이에서 스파르타인들은 필요한 경우에 아주 멋지게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변화를 줄 수가 있었죠. 스파르타인들의 전쟁 장비도 모두 신형으로 고안해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품목이 각 병사가 든 90cm짜리 방패 호플론이었죠. 스파르타 전사들과 후에 그들 방식을 채택한 군인들을 가리키는 장갑보병 호플라이트는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전사들은 270cm 길이의 창과 보조 장비인 칼, 두 눈 위치만 뚫린 무거운 투구, 그리고 청동 갑옷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장비를 다 갖추면 그 무게가 30kg이 더 됐습니다. 고작 해야 160cm의 키에 몸무게가 60kg도 못 되던 체구로 체중의 반이나 되는 무게를 그것도 여름에 짊어졌다니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인접 도시 국가들 간의 전쟁에선 무슨 의례 행사처럼 단 30분간 충돌하고는 판세를 결정짓는 전술을 구사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누구보다 그런 전투 방식에 통달해 있었죠. 협동과 기민성에 의존한 빠르고 단호하며 효과적인 전략으로 전세를 판가름짓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가깝도록 이 새 전법은 거의 쓰이지 않았죠. 그러다가 기원전 6세기 스파르타는 메세니아 평정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영토를 더 넓힐 작정으로 북쪽의 도시국가 테기아에 눈독을 들입니다. 그런데 신심이 아주 깊었던 스파르타는 자신들을 돕겠다는 신들의 언약이 없이는 행동으로 옮길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델피 신역으로 대표단을 보내 여사제 피테아를 통해 신탁을 내린다고 알려진 아폴로 신의 축복을 받기로 합니다. 그리스 신탁은 별점을 쳐서 나온 수와 뽑아서 얻은 점괘에다 눈치와 뇌물이 더해서 빚어진 합작품으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말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델피를 찾아간 건 점을 치거나 손금을 보러 갔다기보다는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간 격이었죠. 기원전 560년경 스파르타는 테기아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거둔 승리만이 아니었죠. 그때부터 테키아가 스파르타의 적이 아니라 동맹국이 됐죠.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전역에 또 그 너머까지도 이딴 동맹 관계를 맺게 됐다고 봅니다. 기원전 6세기가 끝날 무렵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다른 도시국가들도 동맹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 막강한 동명체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으로 알려지게 되고 스파르타가 그 맹주였죠. 아테네의 대양 세력 형성이 이들의 목표였지만
위력적인 아테네를 정복하기보다는 싸움을 피하기 위해 힘을 모으려던 것이었습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군사력이 결정적으로 우세하고 또 우세하다고 평판이 나게 되면은 전쟁을 피할 수가 있죠. 스파르타의 정책이 바로 그겁니다. 전쟁은 좀처럼 하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패전할 위험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동쪽에서 밀려드는 불길한 위협에 꿈쩍 않고 있던 스파르타도 어쩔 수 없이 떨치고 일어나 나오게 됩니다. 다리우스 1세 치하의 페르시아는 이오니아를 포함한 여러 그리스인들의 식민 도시국가들을 이미 정복하고 고대 세계 역사상 최대의 제국을 이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페르시아의 억압을 받으며 터무니없이 비싼 세금을 내고 있던 이오니아 시민들은 반란을 계획합니다. 기원전 499년 이오니아에서는 스파르타 왕 클레오메네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클레오메네스 왕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사건들이 줄줄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인들이 다 클레오메네스처럼 뛰어난 통찰력으로 사태를 꿰뚫어 보진 못했어요. 아테네가 이오니아의 설득에 넘어가 반란을 돕기로 했죠. 아테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다리우스 1세의 막강 제국 페르시아는 이오니아 시민들을 제압하고 아테네의 반란 지원 사실을 두고두고 잊지 않습니다. 반란을 분쇄하고 나서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페르시아인들 기준으로는 자기네 내정 문제인데 서쪽의 건방진 그리스인들이 감히 간섭을 하고 나섰으니 말입니다. 한편 클레오메네스 왕은 이웃한 도시국가들을 합병할 무자비한 작전에 돌입합니다.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확대할 목적이었죠. 클레오메네스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흉악한 것으로는 아르고스를 칠 때 6,000명이나 됐다는 아르고스 중무장 보병을 성역 내 덤불 숲속으로 유인해서는 헤일로테스들을 시켜서 헤일로테스는 스파르타인이 아니거든요. 그 숲에 불을 지르게 했다는 얘기가 있죠. 거기서 6,000명 전원이 몰살을 당했고 스파르타로 돌아온 클레오메네스는 그 일로 해서 재판을 받았답니다. 스파르타 법으론 왕이라 해도 면책을 받지 못할 중죄여서 클레오메네스는 추방을 당할 처지가 됐습니다. 용납될 수가 없었던 건 같은 그리스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숲을 이용해서 속임수를 썼으니까 신성을 더럽혔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위기를 넘기고 일단 살아남았습니다만 계속 승승장구하진 못했습니다. 추방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던 클레오메네스 왕은 정부 내의 반대 세력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쟁자인 또 한 사람의 스파르타 왕 데마라투스를 제거해야 했던 거죠. 이를 위해 클레오메네스는 델피 신탁소에 뇌물을 바치고 데마라투스 왕은 전통이 아니라고 천명하게 됩니다. 데마라투스는 즉시 실각하고 추방됩니다. 그러나 클레오메네스의 술책은 이내 탄로가 나서 그 자신도 추방되고 말았죠. 마침내 다시 돌아온 클레오메네스는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반에서부터 스스로 난도질을 해서 자살했다고 하는 아주 끔찍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영원히 미치광이 클레오메네스로 불려지게 됩니다. 클레오메네스의 후계자 레오니다스 왕은 스파르타인들이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서사극의 무대로 고대 세계대전의 현장으로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기원전 5세기로 접어들자 그리스 도시국가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그어지며 뚜렷이 둘로 갈라집니다. 스파르타 편과 아테네 편이었죠. 스파르타는 전쟁에 휘말려들지 않겠다는 정책을 유지하려 하고 아테네는 페르시아와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가 499년에 이오니아 반란을 도운 아테네를 응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던 거죠. 다리우스는 능멸을 당했다고 여겨서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인들 얘기로는 다리우스가 아예 노예를 하나 두고서 수시로 귀인말을 하게 했답니다. 폐하, 아테네 놈들을 잊지 마소서라고요. 기원전 490년 8월
다리우스 1세는 아테네 공격진을 실은 소형 선대를 내보냅니다. 아티카의 북동해안 마라톤을 향해 진격해오는 페르시아 원정군은 병력과 병창, 양면에서 아테네와는 상대가 되지 않을 대규모였습니다.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마라톤 상륙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걸 안 아테네는 스파르타로 사자를 보냈습니다. 아테네는 스파르타하고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리스 최강인 스파르타의 군사력은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이틀 만에 220km를 주파한 그 전령은 스파르타로부터 파병을 하게 되면 아폴로 신에게 바치는 종교 제전을 중단해야 하니 열흘 후 제전이 끝나면 증원군을 보내겠다는 약속만 받아옵니다. 아테네인들은 할 수 없이 싸울 수 있는 남자는 모두 끌어모은 끝에 9,000명의 중무장 보병을 투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평원에서 아마도 두세 배는 좋기 더 됐을 페르시아 군과 마주섰죠. 8월의 뜨거운 떼약볕 아래 아테네군과 페르시아군은 여러 날 탐색전만 벌였습니다. 끝내 스파르타 증원군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자 아테네 장군 밀티아데스는 기습 공격을 명합니다. 페르시아군은 학살을 당했다고나 할까요? 중무장한 아테네 장갑 보병들을 경정비만 갖춘 페르시아군이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참한 패배였어요. 아테네군은 곧바로 아테네로 전령을 보내서 승리를 알렸죠. 아테네군이 그렇게 압승을 거둔 후 스파르타 장갑 보병 2,000명이 도착했지만 싸울 상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스파르타군이 마라톤에 도착하자 아테네 측에선 신이 나서 자기네가 손쉽게 무찌른 페르시아군 시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파르타인들한테는 오랫동안 쓰라린 추억거리가 됐죠. 한편 페르시아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486년 다리우스 1세는 아들 크세르크세스를 후계자로 선정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전보다 훨씬 더 정교한 그리스 침략 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합니다. 기원전 480년이 되자 크세르크세스가 4년에 걸쳐 무려 25만이나 되는 육군과 해군을 양성해 놓은 목적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 본토를 공략할 심산이었죠. 이에 스파르타군과 아테네군 그리고 도시국가 연합군의 분견대가 모여 항전을 계획합니다. 전략회의에서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결국 스파르타 장군 에우리비아데스가 육해군 지휘를 모두 맡게 되죠. 그는 모든 그리스인들을 대표해 그 힘든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첫째는 스파르타인들의 오만 때문이죠. 이 나약한 아테네인들도 마라톤벌에서 페르시아군을 패퇴시켰는데 우리 스파르타가 나서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냐는 식으로 거들먹거렸던 겁니다. 두 번째는 페르시아군이 제 아무리 수가 많다고 해도 오합지졸이고 우린 세계 최고의 보병 전사들이니 무서울 게 없다는 보다 세련된 자신감에서 그렇기도 했죠. 기원전 480년 봄 무대가 차려졌습니다. 페르시아는 그리스 침공을 위해 장군 30명이 이끄는 46개 지역별 분견대를 집결시킵니다. 30만에 달하는 이 대병력의 지휘는 적과 아군 모두에게 위대한 왕으로 알려진 크세르크세스가 몸소 맡았습니다. 크세르크세스 군대는 식수만 하루에 수백만 리터가 필요했고 밀이며 고기, 거기다 말먹이까지 해서 수백만 킬로그램이 들어가는 규모였지요. 해상에는 3단로 갤리선이라 불리는 군선 750척가량이 늘어서고 측면에는 보급선 수백 척이 따라붙었습니다. 방대한 페르시아 해군은 지상군을 따라 함께 움직였는데 구비구비 능란한 계획과 실행이 요구되는 전례 없이 위력적인 작전이었죠. 페르시아 전쟁을 살펴볼 때는 페르시아 육군과 해군의 상호 의존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육군은 항상 해군과 연결돼 있어야만 했는데 그건 해군이 보급선의 안전을 보장해주기 때문이었죠. 기껏해야 수천 명이 싸우는 전투에 익숙해 있던 그리스인들이 이제 곧 끝도 없이 밀려들 적군과 맞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열띤 대책 논의 끝에 테르모필라이에서 싸우기로 결정이 납니다. 근처에서 유황 온천이 흘러내려 뜨거운 관문이라 불린 테르모필라이는 남부로 통하는 관문이었죠. 기원전 480년의 테르모필라이 산길은 폭이 1.5m도 안 되는 좁은 길이어서 군사수에서 크게 우세한 것이 별 힘이 못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를 완벽하게 파악하고서 이 산길에서 적을 막아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 그들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면 페르시아 군한테 길을 내주는 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군은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질 테고 결국 전쟁에 질 거란 생각을 한 것이죠. 테르모필라이에 묶어둘 수만 있으면 페르시아군은 제 풀의 끝장이 날 걸로 여겼지요. 계속 먹을 걸 대줘야 하는 거대한 괴물 같았거든요. 스파르타군을 이끈 레오니다스 왕은 재위 11년 동안 많은 전쟁에 출정한 백전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의 승리를 위해 그는 최대의 희생을 요구받는 처지가 됩니다. 델피에선 페르시아 왕이 스파르타를 정복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스파르타 왕이 죽어야 한다는 신탁을 이미 내놓고 있었습니다. 레오니다스는 그 예언을 잘 알고 있었어요. 또 테르모필라이 이후 그리스 측이 페르시아를 성공적으로 물리치게 되면 반드시 가슴 벅찬 영광이 영예로운 진혼의 순간이 오리란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영감을 얻은 레오니다스는 자살 특명이 분명한 작전에 동행할 병사들을 정선합니다. 레오니다스 왕은 300명의 왕실 근위대를 데리고 테르모필라이로 갔습니다. 근위병들은 이번 파병을 위해 특별히 선발이 됐는데 개개인의 실력만 보고 뽑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있나 없나 따져서 아들을 둔 병사들만 뽑았죠. 병사들도 레오니다스 왕도 죽으러 간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평생 교육받은 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면 자신들의 무용담이 살아남은 모든 그리스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테니 그걸 위해 연극을 한다는 의식까지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조국을 위해 죽는 것, 스파르타인들에게 최고의 영이었죠. 기원전 480년 8월 불볕이 내리쬐는 벌판 저편에 위압적인 페르시아 대군이 등장합니다. 충천한 힘과 기운에서 두려움이 느껴지는 광경이었죠.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군은 최소한 20만 명이 되는 거대한 병력이었고 이에 맞서는 그리스군은 스파르타의 최정예 장갑보병 300명을 포함한 7천이 전부였습니다. 스파르타가 그렇게 적은 수의 병사들을 투입한 것은 속셈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었죠. 스파르타가 병력을 다 투입했다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럴 생각이었는데 종교 제전이 있어서 전위대밖에 보내지 못했다는 게 그네들 주장이었어요. 질 걸 알았기 때문에 전군을 내놓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는 냉소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뭔가를 내보이긴 해야겠고 대단한 게 필요한데 300명을 희생시킨다면 완벽한 해결책이 되겠죠. 레오니다스 휘하의 스파르타군은 싸우다 죽을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가 사자를 보내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고 하자 레오니다스는 몰론 라베라고 답합니다. 와서 가져가란 뜻이죠. 군대도 사회도 너무나 대조적인 두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옥좌에 높이 앉아 명령을 받아 적게 했고 스파르타 왕은 바로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레오니다스 왕의 임무는 페르시아군의 기세를 꺾고 발을 묶어 그리스 장군들이 코린트 지역의 병력을 집결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총 공격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했던 거죠. 그 엄청난 규모의 페르시아군이 거침없이 남아한다면 그리스 중부는 물론 펠로폰네소스 반도도 함락될 것이 뻔했습니다. 따라서 테르모필라이 봉쇄 계획은 뛰어난 지략입니다. 엄청난 대군을 궁지에 몰아 병참 문제를 야기하겠다는 거죠. 테르모필라이에 도착한 그리스군은 고갯길을 가로지르는 기존의 성벽을 다시 쌓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바로 성벽 앞 제한된 공간으로 전투부대를 교대로 내보내서
거기서 싸움을 벌이게 한다는 거였습니다. 성벽 바로 앞은 지대가 넓지 않아서 페르시아군이 전 병력을 투입할 수 없을 거란 계산이었죠. 한편 델피를 찾아간 사람들은 바람이 그리스군 편이 될 것이니 바람에 기도하라는 신탁을 받습니다. 그들이 이 조언을 듣자마자 거센 폭풍이 일어납니다. 항구가 없는 마그네시아 해안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던 페르시아 해군 배 200척 이상이 난파합니다. 테르모필라에서 페르시아군이 전투다운 전투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크세르크세스는 정찰병을 내보내 적의 모든 것을 알아오게 합니다. 그 척후병이 보기에는 스파르타 병사들이 울부짖거나 항복 협상을 하자거나 하지 않고 머리를 빗고 기름을 바르고 무기를 닦는 등의 몸단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곧 이들이 싸우기를 겁내는 게 아니라 고대하고 있다는 의미였죠. 놀란 그 병사는 그냥 서 있었어요. 몇 안 되는 수로 산길을 지키려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스파르타의 왕이었으나 10여 년 전에 추방을 당해 페르시아로 달아난 데마라투스가 즉시 불려와 자문에 응합니다. 크세르크세스 왕이 알고 싶어한 건 이들이 얼마나 센가라는 것이죠. 그들 중 하나가 우리 군사 열을 해치울 수 있는가 하고 묻자 데마라투스는 따로따로 있을 땐 그렇게 월등히 우세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산길을 지키는 부대처럼 한데 뭉치면 인원수의 몇 갑절 몫을 능히 해냅니다라고 답했죠. 데마라투스의 말은 스파르타 전사들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들 피 속에는 투지가 흐른다. 싸움이 그들의 생존 방식이니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그리스군과 페르시아군 쌍방 모두 전투 태세로 들어갑니다. 이어서 민주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기원전 480년 늦여름, 서양 세계는 파국을 향해 내닫고 있었습니다. 테르모필라의 비좁은 산길에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전선이 그어집니다. 스파르타군 300명과 그리스 연합군 7,000명은 참호를 파고 적어도 20만에 이르는 페르시아 대군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리스가 반격에 나설 수 있을 때까지 페르시아군을 붙잡아둬야 하는 스파르타군은 자살 특공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레오니다스 왕은 테르모필라이로 출정할 때 이미 죽게 될 걸 알고 있었어요. 작별하면서 당부할 일이 없느냐고 묻는 아내 고르고스에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훌륭한 아들들을 낳으라고 했죠. 그게 바로 스파르타 사람들입니다. 죽을 각오가 돼 있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는 걸 진정한 영광으로 여긴 사람들입니다. 명예와 영광의 이름으로 스파르타 병사들은 척후병이 엄청난 수라고 알려진 페르시아 대군과 맞서 싸울 각오를 하고 의연하게 버티고 섭니다. 정찰병 말이 페르시아군 궁사가 얼마나 많은지 일제히 쏘면 해를 가리더라고 하자 디에네 캐스란 스파르타 병사가 좋아, 그럼 응달해서 싸우지라고 했죠. 기원전 480년 8월 18일 뜨거운 관문 테르모필라에 도착한 지 나흘 뒤 양측은 전투 채비를 갖춥니다. 페르시아군은 압도적인 인원수로 인해 그 어떤 군대라도 부러워할 만큼 자신감에 차 있었죠. 그러나 청동 방패를 앞세우고 방진을 친 스파르타군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파르타군의 전형적인 대형은 8열 횡대입니다. 8줄밖에 안 되는 까닭은 아주 긴 창을 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싸우는 건 앞에 있는 2~3열 정도였고 그 뒤편에서는 앞줄 병사들이 싸우도록 밀어주는 역할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뒷줄에선 병사들의 단결과 밀어주기는 앞에서 싸우는 병사들의 무예와 용맹 못지않은 전투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자신들의 수적 우세가 전혀 득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기동작전을 포기하자 페르시아 기병대가 할 역할이 없어 그 많은 사람들을 병목으로 밀어넣은 결과가 돼버렸습니다. 밀집해 있는 방패와 창을 뚫고 나가는 방법뿐인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페르시아군은 난도질을 당한 꼴이 됐어요. 비좁은 산길에서는 그리스군의 단단한 갑옷과 투구, 기다란 공격용 창, 그리고 대형 방패가 페르시아군의 비교적 가벼운 차림새와 짧은 창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던 거죠. 엄청난 인원이 질러대는 비명소리하며 쏟아내는 배설물에 쓰러지고 발에 밟히고 바로 생지옥이었죠. 말 그대로 대참사의 현장이 되고 말았죠. 그리스군의 밀집 방지는 뚫을 수가 없었고 한낮이 지나자 싸움터는 마치 지옥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산길은 온통 시체 투성인데 스파르타군은 전혀 틈을 보이지 않았죠. 스파르타의 방지는 싸움터에서 재빨리 결정해서 부대 전체가 동시에 위치를 바꾼다든지 또는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면에서 발레단과 아주 흡사합니다. 스파르타군이 전투에서 무서운 게 그 때문이기도 하죠. 크세릭세스는 기어이 스파르타군 방진을 무너뜨려 대학살을 저지시키겠다고 작정하고 불사신으로 불리던 자신의 친위대를 전투에 투입합니다. 그리스군의 중장갑에 가까운 복장을 한 것이 그들 뿐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걸로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왕의 최정예 부대는 참혹한 한판 싸움에 혼비백산합니다. 죽음의 장막이 자신들을 덮기 시작하자 싸움을 그만두고 물러서 버린 거죠. 스파르타 중무장 보병들의 정신과 생각은 한마디로 제자리를 자기 위치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파르타군은 언제나 바위같이 꿈쩍 않고 굳건히 버틴 거죠. 어둠이 내리자 크세릭세스는 야욕을 접고 전투를 포기합니다. 페르시아군은 병사 수천을 잃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들 너머 저편에는 그리스군이 훨씬 적은 수의 사상자를 거두고 보살핍니다. 죽은 자들 사이를 거니는 레오니다스. 남은 그들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기원전 480년 8월 19일 시원하고 청명한 아침이 밝아옵니다. 테르모필라의 전투 첫날의 대량 손실 충격을 아직 떨치지 못한 채 페르시아 크세릭세스 왕은 2차 공격에 착수합니다. 이번엔 용맹스럽기로 이름난 병사들만으로 특수돌격 여단을 편성하고 산길을 열면 큰 재물을 내리겠다는 약속과 함께 대열을 이탈하고 달아나면 처형하겠다고 위협합니다. 페르시아 왕은 그냥 밀고 나갑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불도저 작전이죠. 그저 계속 병사들을 내보내면 결국 그리스군이 지칠 거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이번에도 페르시아 인류 전사들은 그리스 연합군과 스파르타 정예부대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날 전투 역시 대량 학살로 끝이 나죠. 그리스 전선 앞에는 페르시아군 사상자가 산더미같이 쌓이고 어디서나 시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스군도 사상자가 좀 나긴 했지만 페르시아는 엄청나게 많은 수가 희생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없이 계속하다가는 군사들 사기를 완전히 꺾어놓을 판이었죠. 산등성이 황금 옥자에서 특선 정예 병사들의 참혹한 패배를 지켜보던 크세릭세스 왕은 이 불운한 공격진을 또다시 불러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비해서 50대 1 정도의 희생이 나도 왕 자신은 태어날 수 있겠지만 만약 이런 추세가 몇 주간이나 계속된다면 군사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서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도가 필요했던 거죠. 바로 이 힘든 시점에 엘피알테스라는 이름의 그리스인 하나가 후한 보상을 받기로 하고 칼리드로모스 산을 넘는 샛길로 페르시아군을 안내함으로써 동족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그리스어 이름 에피알테스는 악몽을 뜻하는 보통 명사가 됐습니다. 악몽을 그리스어로는 에피알테스라고 하죠. 크세릭세스는 엘피알테스가 가르쳐준 그 샛길로 가면 그리스군의 측면을 포위할 수 있을 테니 그리스군을 괴멸시킬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정선 부대의 불사신들은 밤새도록 꾸준히 산을 타 동틀 무렵엔 산 너머에 당도합니다. 스파르타군은 죽음의 덫에 갇혀버리죠. 한쪽은 가파른 벼랑과 바다로
다른 한편은 산으로 막혔는데 앞뒤에는 페르시아 병사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일대 전투의 총지휘를 맡은 레오니다스는 전세를 분석하고 나서 대부분의 테르모필라이의 그리스군에게 퇴각 명령을 내립니다. 스파르타군은 전원 그와 함께 남아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페르시아군이 산을 넘은 후 그리스 역사상 가장 기억할 만한 날이 밝아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서도 당당한 스파르타 전사들은 마지막으로 무장을 갖춥니다. 죽을 준비를 하는 이들에게 레오니다스 왕은 최후의 지시를 내립니다. 이승에선 마지막 식사니 아침을 든든히 먹으라고 했죠. 절대로 항복하지 말고 한 사람이 남아도 싸우겠다는 결심을 한 거죠. 해가 산 위로 떠오르자 스파르타군과 얼마 남지 않은 그리스 연합군은 앞뒤에서 협공을 당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맹렬한 기세로 씩씩하게 싸우며 피바다로 변한 싸움터로 봄을 내던집니다. 레오니다스 왕이 치명상을 입고 절명하자 스파르타군은 죽기 살기로 싸워 시신을 빼앗기지 않고 끌어다 놓습니다. 기원전 480년 8월 20일 정오 무렵 스파르타군은 마침내 최후의 필사적인 저항에 돌입합니다. 결국 무기도 다 부러져 내던져버리고 방패도 부서지고 갑옷이며 투구도 다 망가진 채 이로 물어뜯고 맨주먹을 휘두르며 수십만 페르시아군에 대항했죠. 산등성이에서 포위하고 있던 페르시아군은 더 이상 병력 손실이 없도록 화살을 퍼부어 덮어버렸다는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정오가 채 지나지 않아 상황은 종결됩니다. 그리스 측은 스파르타군 300명 전원과 연합군 수백 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군도 병사 2만을 잃는 큰 타격을 입었죠. 드디어 승리를 거머쥔 크세렉세스는 싸움터를 뒤져 숨겨진 레오니다스 왕의 시신을 찾아내고 목을 베어 장대 끝에 매달아 모두가 볼 수 있게 합니다. 천하의 스파르타군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잔인한 행위였죠. 하지만 겁에 질린 페르시아 병사들은 안심을 못합니다. 이 전쟁은 서막일 뿐 더 많은 스파르타군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테르모필라이 전투 이후 페르시아 병사들 사이엔 스파르타군에 대해 공포랄지 신비감 같은 게 퍼지게 됐죠. 테르모필라이는 그리스 역사에서 하루 동안의 패배로는 아마 최대일 테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그 패배에서 그리스가 혜택을 보았다는 점입니다. 그리스군이 아티카 배후에 집결할 수 있었던 건 물론 그 장렬한 희생으로 영웅심과 유대의식을 갖게 됐고 또 페르시아군한텐 그들이 그리스 사람들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했죠. 여러 해가 흐른 뒤 테르모필라이에는 페르시아 20만 대군과 사투를 벌이며 사흘간 그들의 발목을 붙잡은 스파르타군 300명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이곳 아무 장식 없는 비석엔 옛날식의 짤막한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여 스파르타에 가서 전해주어 여기 그들의 법을 따른 우리가 누워있노라고. 이 글귀는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이 어떠했든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파르타 법이 스파르타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있도록 시켰다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건 바로 스파르타인들이 필요로 하던 일이었어요. 스파르타도 아테네의 마라톤 전투같이 자신들이 지닌 걸출한 미덕을 드러내 보여줄 그런 상황이 필요했습니다. 이기진 못했어도 전원이 끝까지 싸우다가 쓰러졌으니 도덕적 승리를 거둔 거죠. 테르모필라에 배어 있는 그 기계를 서구 문명은 계속 잊지 않았습니다. 알라모 요새를 함락시킨 후 텍사스주의 한 지방 신문에선 드디어 테르모필라에 맞수가 생겼다고 선언했죠. 그리스군의 첫 방어선을 돌파한 페르시아군은 거칠 것 없이 남진해 아티카를 통과하며 초토화 작전을 씁니다. 들판에선 농작물이 연기로 치솟고 신상들과 신전들은 돌더미로 내려앉았습니다. 아크로폴리스마저도 화염에 휩싸였죠.
온 나라가 불타고 있다는 소식이 그리스 전역에 퍼지자 아테네에선 폭동의 조짐이 나타납니다. 곧 전세가 바뀌게 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었죠. 기원전 5세기가 거의 끝날 무렵 전 그리스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공동의 적에 맞서 잠시 단결합니다. 페르시아 군사는 20만이 넘었습니다. 기원전 480년의 테르모필라이 전투 이후 페르시아 6해군은 아테네를 향해 순조롭게 남하합니다. 그리스군은 사기도 떨어지고 이미 패색이 짙어 보였으나 그리스인들은 아테네의 존경을 받는 사령관 테미스토클레스를 믿어보기로 합니다. 명장 테미스토클레스의 결정으로 해안지대 주민들은 살라미스 섬으로 모두 대피하고 그리스는 해전에 희망을 걸게 됐죠. 그리고 나서 아테네군은 싸워봤자 가망이 없을 것 같은 육지전에서 페르시아와 맞서지 않으려고 자기네 영토에서 철수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철수하면서 부녀자들과 어린이들을 남부 그리스의 지협에 있는 성벽 뒤로 피난시켜놓고 해군의 모든 전력을 투입합니다. 그리스 해군은 야암을 틈타 100km쯤 떨어진 살라미스 항으로 출항합니다. 살라미스는 해협이 좁아 막대한 수의 페르시아군을 대적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것이 테미스토클레스의 생각이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페르시아 육군의 병참을 해군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 해군을 격파해 놓기만 한다면 이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해군을 적수에 배치시킨 테미스토클레스는 파멸을 부르는 좌충수를 두도록 크세르크세스 왕을 유인할 계략을 꾸밉니다. 노예 하나를 페르시아 진영으로 보내서 그리스를 배반하고 크세르크세스와 손을 잡겠다는 의사를 전하죠. 그리고 지금 치고 들어오면 그리스 해군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테미스토클레스가 노예를 시켜 전달한 편지엔 그리스군이 이튿날 야암을 틈타 살라미스에서 철수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변절자 덕을 톡톡히 본 적이 있는 크세르크세스는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여기면서 테르모필라이에서 때맞춰 에피알테스가 등장하더니 이젠 또 테미스토클레스가 나섰다고 좋아했죠. 그리스 해군이 완전히 와해됐다고 믿은 크세르크세스는 공격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판단합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바라던 대로 크세르크세스는 공격에 돌입해서 바로 그 좁은 살리미스 해협으로 페르시아 함대를 내보내 그리스 해군을 치게 합니다. 그 바다를 잘 알고 있던 테미스토클레스는 이미 좁은 해역에서 유리한 위치에 함선들을 배치시켜 놓았죠. 또 등 뒤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최대의 전과를 올릴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페르시아군이 쳐들어와 그리스군과 맞붙은 겁니다. 투입된 인원만으로 본다면 서구 문명 역사상 최대의 해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바위투성이 해역에 잠복해 있던 그리스 해군이 거대한 문어처럼 발을 내뻗는 동안 크세르크세스 왕은 아에게 알레우스산 황금옥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수군이 올가미에 걸렸음을 안 건 이미 고가 탄탄히 죄진 후였죠. 3단노 갤리 선수 400대 300으로 우세한 페르시아 해군은 좁은 해역에 갇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손쓸 새도 없이 완전히 꽉 막혀버린 격이었으니 배들이 움직일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일단 그런 식으로 몰아넣고 가둔 후에 그 다음에 덮쳐서 밀어붙이니 페르시아 배들이 저들끼리 서로 부딪혀 별 수 없이 가라앉고 말았을 테죠. 이때 그리스 해군이 승선시키고 있던 중장 보병들을 내보냈고 이들이 이 배 저 배로 옮겨 다니면서 대학살의 참극을 벌이게 되죠. 희생자 비율로 볼 때 한 번의 해전으로는 아마 역사상 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아티카 앞바다에서 페르시아군 6만이 몰살을 당했죠. 페르시아는 무참한 패배를 당했고 그리스는 완벽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살라미스 해역은 시체와 난파선 천지가 됐습니다.
페르시아는 전함 200척을 잃었지만 그리스는 40척에 불과해 크세륵세스는 분노와 수치를 느꼈죠. 살라미스 해전의 결과 크세렉세스 왕은 대부분의 페르시아 군을 이끌고 그리스 땅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병참선이 완벽하게 복원됐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그 많은 군사들을 계속 그리스에 주둔시킬 수는 없었던 거죠. 제해권을 잃어버린 데다 해군 전력 면에서도 더 이상 우세하지 못한 마당이니 위험 부담이 커졌거든요. 그런 사정으로 대규모 철수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크세륵세스는 사충간인 마르도니우스 장군을 그리스에 남겨 전쟁을 계속하게 합니다. 마르도니우스는 정예병사 3만을 이끌고 겨울을 나기까지 군수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테살리아로 북진합니다. 한편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에는 다툼이 벌어집니다. 대전의 주역이었던 아테네가 스파르타가 보답할 차례라며 그 유명한 중장 전사들을 내세워 대페르시아 지상전을 주도하라는 요구를 한 거죠. 깊어가는 적진의 분열을 알게 된 마르도니우스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합니다. 크세륵세스의 가신 중 하나인 마케도니아 왕을 아테네와 스파르타로 보내 크세륵세스와 은밀히 내통을 하면 후한 보답을 하겠다는 제의를 하도록 했지요. 아테네 측은 스파르타를 밀어붙여 전군을 동원하게 하려는 속셈에서 그 거래를 고려합니다. 아테네인들이 스파르타를 은근히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스파르타군이 보이오디아로 들어가서 아티카 방어에 나서지 않는다면 아테네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고 했죠. 또는 아테네가 페르시아와 동맹을 맺을 수 있다고 넌지시 내비칩니다. 이렇게 되자 교명이 발을 빼려던 스파르타는 정치적 위기를 끝내야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그리스인들은 다시 뭉쳐 플라타이아의 인근에서 페르시아군과 또 한 차례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전 그리스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할 상황이었죠. 여기서 바로 스파르타의 통솔력이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데 이때 스파르타군은 왕이 아닌 섭정 파우사니아스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기원전 479년 여름 페르시아 군사는 5만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스파르타가 5천의 최정예 전사를 동원하고 아테네가 병사 8천을 투입합니다. 그런 다음 스파르타는 용감하게 싸우면 자유를 주겠다며 메세니아 헤일로테스 3만 5천 명을 무장시킵니다. 파우사니아스는 조직 관리 능력이 정말로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규모에다가 다양하고 또 내적 갈등까지 있는 그리스군을 단결시켜서 이끌어간 걸 보면은 군사적 감각이 대단했고 또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외교적 소환도 능란했던 모양입니다. 글쎄요, 스파르타인이 아니었어도 이런 상황을 그렇게 잘 통솔했을까요? 플라타이아의 벌판, 양 진영은 각자 위치를 고수한 채 10하루째 대치하고 있습니다. 북쪽이 마르도니우스와 페르시아 기병대, 남쪽이 파우사니아스와 그리스 보병들이었죠. 그 다음 날 동이 트자 드디어 페르시아군이 교착 상태를 깨고 열화같이 돌격해 들어갑니다. 페르시아 기마병들은 선제 공격으로 그리스군에게 심한 타격을 입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군은 전열을 다시 짜야 했습니다. 스파르타 전사 5천 명은 연합군 총병력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았으나 중장갑을 갖추고 공격용 창을 든 그들의 단련된 임전태세는 주위를 압도하고도 남았습니다. 일단 페르시아가 플라타이아의 벌에서 백병전을 벌이기로 했으니 마르도니우스나 페르시아 지휘관들로선 별수가 없었을 겁니다. 결국은 고리버들의 아마포 차림을 한 병사들이 방패와 창을 들고 겹겹이 늘어선 세계 최강의 스파르타 중장 보병들을 공격하는 일이었거든요.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면서 스파르타군 중장갑 병사들은 싸움터를 피로 적시며 페르시아 군사들을 처참하게 도륙합니다. 스파르타군은 플라타이아에서 그리스를 승리로 이끈 견인차였습니다. 이 전투는 중장 백병전이었는데 중장과 보병은 스파르타군이 그리스 최강이었죠. 살라미스가 아테네인들을 해전의 왕자로서 정평이 나게 했다면 플라타이아인은
스파르타인들에게 지상전 최고의 전사라는 명성을 안겨줬습니다. 페르시아 장군 마르도니우스가 살해되자 마침내 싸움은 끝이 납니다. 그의 근위병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살아남은 몇 안 되는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스군은 1000명 정도를 잃은 최소한의 손실을 입었지만 한때 5만이나 되던 페르시아군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어 더 이상 위협적인 군대가 되지 못했죠. 이렇게 해서 서방 세계를 정복하려던 크세르크세스 왕의 꿈은 영원히 끝이 나버립니다.